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주식, 유튜브 관련된 분들, 그죠? 사고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구조적인 문제고, 또 어찌 보면 이 나라가 그렇게 부추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그죠? 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기관이라는 어떤 의미는 어떤 우리나라 어떤 군인 이런 개념이었어요. 외국 자본에 맞서서 우리나라 금융을 지키는 어떤 그런 어떤 지위, 위치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관 하면요, 이자 장사, 공매도,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수준도 딱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개인들이 불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할 때 초창기 30년 전에도요, 주식 관련된 책을 사서 공부를 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하는 방법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느냐? 증권사 직원의 말을 듣고 주식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 3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수준도요, 한참 떨어지고. 차라리 개인들이 봤을 때 그래요. 주식 전문을 하는 유튜버가 오히려 더 똑똑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그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돈이 오가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을 안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요,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힘들게 공부한 지식, 정보, 그걸 왜 공짜로 제공해 주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죠, 한 번씩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차트 매매 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주식을 할 때 30년 전에는요, 차트라는 거 없었어요. 차트라는 거 없었는데, 그러면 돈을 못 벌었냐?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매매를 못 했느냐? 아무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요, 개인들이 돈을 딸 확률은 훨씬 높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려도요, 증권사 객장을 가야 돼요. 객장에 가서 전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어떤 주식 몇 주를 사달라 하는 거죠. 그 당시 증권사 직원들의 최고 덕목이라 하면요, 모든 주식 종목의 코드를 그진 다 외워요. 삼성전자는 코드만 몇 번, 사람들 민증 번호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러 나가려고 하면 힘들죠. 휴가 한 번 내고 객장에 가서 전표를 적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투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훨씬 좋았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도입된 어떤 그런 차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인터넷이라는 게 막 깔리면서 본격적으로 차트라는 게 막 도입이 됐어요. 그 차트라는 게 도입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증권사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단타라는 개념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 자꾸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니까. 그러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격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붙으려면 떨어지려 한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여기 지지선이 있다. 여기 저항이야. 팔아야 돼. 쭉 떨어지다가 여기 지지선이야. 사야 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차트의 시작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한 90% 이상이 차트를 맹신하고
차트로 매매를 해요. 그거는 뭐 각자 자기 돈인가 자기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그죠? 제가 굳이 뭐 그걸 맞다 틀렸다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지 저의 경험, 제 생각을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안 맞다, 부정한다. 그러면 타협이 필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타협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죠. 왜 타협을 봐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선택을 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이 사람이 추천했다, 내가 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손해가 발생돼도 제공, 어떤 변상이나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자기가 한다. 그리고 길이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는 제 생각하고 틀리면 차트를 어떤 주장하는 사람은 그래, 네 돈이니까 네 맘대로 해. 나는 내 돈 내 맘대로 할게. 이런 주의지. 서로가 타협을 보자, 합의를 보자, 뭐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주식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입니다. 중간에 많은 주식 투자를 실패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느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안 걸려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왜 죽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고 세상 공부를 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어떤 주식을 대할 때 최소한 그 회사가 앞으로 점점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점점 나빠지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낮더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주식이란 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떠냐 보니까 막 공장을 짓고 있어. 공장을 짓다 보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그죠? 들어오는 건 없는데 아웃풋만 있는 거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무구조도 나빠지고 이익이 줄어들고. 그렇지만 이 회사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기간 떨어져도 그냥 꾸역꾸역 분할 매수하고 이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종목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차트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죠. 일단은, 그죠? 또 한 주가 끝났어요. 한 주가 끝나고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시장은 어때요? 냉랭하죠? 어렵고 힘들죠? 하루에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 2, 300개 오르면 한 1000개, 1100개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테마라는 것도 너무 빨리 돌아요. 오전에 이거 돌았다, 오후에 이거 돌았다, 거짓말 당일 코스로 빠바바바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길목짓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죠? 내가 VI 걸리고 급등이 나오면 매도를 할 수가 있는지, 이 움직이는 걸 보고 쫓아가면 바로 물린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고객 예탁금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없어요, 돈이. 50조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지금 장도 테마라는 게 막 돌아요. 그죠? 왔다 갔다. 부산 엑스포 테마가 확 했다. 후쿠시마 테마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했다. 큰 축을 보면 이 세계가 그냥 뱅글뱅글 지금 어떤 순환매로 어떤 테마가 돌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대부분 급등이 나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떠느냐? 몸집이 가벼운 종목만 움직이고 있어요. 왜? 고객의 타격이 없으니까. 그나마 테마를 움직이는 것도요, 개인들의 신용 미수에 의해서 급등 급락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훨씬 힘들다 이래 봐야죠. 표면적으로는요, 또 금리 인상 공포죠. 파월이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금리 또 올릴 거야. 그러면 왜? 진짜 올릴까? 안 올릴까? 파월이라는 사람은 자기 연준 의장은 자기 직업이죠. 자업이 그래요. 그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주식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죠? 주식시장한테 호재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오로지 물가 잡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지금 현재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계속 엄포를 놔야 돼요. 조금만 기미가 보여도 나는 뭐 금리 왕창 올려버릴 거다. 계속 엄포를 놔야 돼요. 그래야 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안 해요.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또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계속 강경하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걸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측을 해야 내가 포지션을 정해요. 야, 점점 올릴 것 같아. 경제는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 투자 비중을 점점 줄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죠. 아니면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하면 점점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괜찮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뭘로 결정을 하죠? 점을 칠까요? 아니면 뭐, 그죠? 그 유명하신 유튜버들은 종합차트 쭉 꺼놨고 지지 저항 선 뚝뚝뚝 꺼가지고 여기까지가 바닥이다. 여기가 올라간다.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선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한 30년을 넘게 해도 아직도 공감도 안 되고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공감해라, 내 말이 맞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그죠? 저도 몰라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저는 따라서 실천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파월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영국이 갑자기 그죠? 뜬금없이 0.5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6% 시대를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 냉각이 된 어떤 그런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근데 영국은 EU에 탈퇴를 했죠. EU를 탈퇴를 하면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점점 불행해져요. 점점 나빠져요. 그렇다고 쪽팔리게 다시 지금 들어가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냉한선을 꺼 막 끙끙끙끙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영국은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뭐 자충수를 뚠 것 같다. 혼자서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생존법을 찾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고, 그러면 앞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게 다 연계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첫째는요, 파월도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는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경제가 아니죠. 결국은요, 모든 일은 사람이 도모하는 거죠. 그럼 사람은 그 사람 중에 누구예요? 결국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싸움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이, 그죠? 그 트럼프 시절에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어찌 보면 세계 인플레이션은 시작이 됐다. 그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는요, 중국이 기축통화라는 것을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나라는 용서를 안 해요. 왜? 미국이란 나라에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 공화당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바이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미국이란 나라는 일단은 미국의 위기가 닥치면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여당, 야당 싸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문하고 미국의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 불가. 이게 제1원칙이죠. 그런데 그 제1원칙을 중국이 도전을 했죠. 중국이 도전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준 너의 권위를 다시 회수하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웃기네. 옛날에 내가 아니거든. 딱 그런 개념이죠. 미국이요. 세계 공장을 중국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너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테니까 굳이 막 공산당 민주주의 해가 으르렁대고 싸우지 말자. 너네들의 어떤 역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게. 같이 뭉치고 같이 살자.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동원해서 못 먹고 못 사는 중국에다가 엄청난 공장을 지어요. 짓고 생산을 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경제의 한 25%를 차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에서 중국에 독점적인 어떤 세계 공장 지위를 주니까 중국이 급속도로 고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국으로 점점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안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계 공장,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무슨이야? 싫어. 나도 이제 주인 할래. 나도 이제 기축통화 만들래. 덤비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죽여야겠다. 더 늦기 전에 죽여야겠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 정책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중화사상. 세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 지동설, 중화사상.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한테는 엄청 강하죠. 강자한테는 약하죠. 외교라는 거. 중국이, 그죠? 중국이 펼치는 외교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떤 중국 있죠? 중국의 어떤 우리로 따져보면 외교부죠. 그럼 중국은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이름도 엄청 길죠?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결국 따지고 보면 외무부. 그 외무부를 책임지는 수장이,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장관이라 그러죠. 장관. 근데 중국은 무슨 부장, 무슨 부장.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여기가 중국 외교 사령탑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 향후에 어떤 중국의 입장을 표명한다 볼 수도 있어요. 앞전에는 양제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왕이, 지금 왕이는 지금도 있죠. 실질적인 어떤 대장 역할을 해요. 왕이가 있고, 그분은 연세가 지금 70. 최근에는 그 왕이 뭐 어떤 후계자 구도 개념으로 56살 먹은 칭강이라는 사람을 또 뭐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외교부장으로 임명을 해뒀어요. 왕이와 칭강은 너무너무 닮아 있거든요. 약간 전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왕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요. 사이다 발언을 잘했어. 중국인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왕이가 최근에 뭐 어떤 우리나라 따져보면 뭐 굳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뭐 잡지 한 그 정도 개념인데, 거기에서요. 그 왕이가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민족의 부흥에 뜻을 두고 인류의 운명을 가슴에 품으며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겠다. 외쳐요. 사이다 발언이죠. 민족의 부흥. 뭐, 요까지는 뭐, 당연한 말이죠. 애국심이니까. 근데 인류의 운명을 가슴에 품는데요. 인류의 운명? 지가 언제부터 인류의 운명까지 걱정했을까요? 어쨌든 인류의 운명을 가슴에 품고 중국 특색 대국 외교. 그러니까 대국 외교. 뭐 땅덩어리가 넓어서 대국이라 하는지, 뭐 스케일이 커서 대국이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국 외교의 새로운 여정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 말 뜻은 뭐 본인들,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어떤 스케일, 포부, 뭐 진취적인 기상 이런 걸 상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쁘죠.
그죠? 딱 생각나는 건 뭐 사드 보복, 막 이 정도 개념, 뭐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최근에 그 외교를 할 때 이래 보면요. 그 사람을 항상 봐라 그랬죠. 사람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답이 보여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하반기는 내가 주식 시장이 얼어붙을 것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 확 늘릴 것인지 금리를 올릴 것인지 모든 키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왕위의 후계자, 내무부 부장, 친강이라는 이 사람만 쳐다보다 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로지 친강 얘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느냐. 친강이 미국으로 건너가면 저는 대세 상승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친강이라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의 행보를. 그러면 왜 하필이면 친강인데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가까이는 미국의 자넷 앨런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보다는 안보가 우선이다. 그래서 중국이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 그렇지만 그 선만 안 넘으면 좋은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죠? 저 미국의 국무장관 그 토니 블링컨이 시진핑을 만났죠. 시진핑을 만나서 굉장히 약간 쇼킹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냐면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몰락이 아니다. 중국이 몰락을 하는 건 원치 않다. 단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너네들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무기의 군사 무기나 이런 쪽으로도 너무 치중을 하니까 그 부분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세계 공장의 지위를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첨단 분야를 다 빼라. 첨단 분야를 제외한 1차, 2차 산업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겠다면 예전에 세계 공장 지위를 중국한테 되돌려 주겠다. 그럼 너희는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그게 미국의 뜻이다. 토니 블링컨이 시진핑한테 그래 전달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의를 하죠. 첨단 기술 분야를 제외를 한 세계 공장의 역할만 해준다 하면 미국은 대만 독립을 굳이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중국 너의 정책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도 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대만 입장에서 뭐 기분 나쁘겠죠. 뭐야? 필요에 따라 정치에 따라 우리를 버릴 수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우리가 대만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사위를 던졌어요. 시진핑한테. 판단은 너희들이 해라. 첨단 기술 분야를 제외한 세계 공장 역할을 해라. 그 말은 옛날처럼 시키는 대로 머슴짓을 해라. 제의를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장고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한 시진핑이 1기, 2기, 지금 3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굴복해라고 미국의 머슴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황당하죠. 그러면 이렇게 황당한 제의를 하는데 토니 블링컨이 아무 생각 없이 중국을 갔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토니 블링컨이라는 이 미국을 바이든의 특사로 간 이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간다 했을 때 중국이 오지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불만 없이 오래 했을 거예요? 대화를 한번 해보자 했을 거예요. 아쉬운 거는 중국이라는 거죠. 미국은요, 중국 너네들의 역할을 얼마든지 다른 국가에서 할 수도 있다. 보여주는 거죠. 한국, 일본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세계 경제 25%를 책임져. 봐, 잃어버린 30년 다 주고 가는 일본. 예전에 일본이 미국한테
막 들이밀었죠. 들이밀었다가 얘 조금 더 캐안하면 위험하겠네. 죽여. 그래 죽이겠죠. 그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란 세월 동안 기나긴 고통에 틈늘어가요. 그런데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오랑캐는 오랑캐를 무찌른다. 이의제의.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본을 끌어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죠? 지금 막 주식이 막 대폭등을 하죠. 그죠? 잃어버린 30년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 수렁텅이에 빠뜨린 것도 미국이고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준 것도 미국인데 미국이 왜 그랬느냐?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일본이고 한국이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우방이라는 개념이요. 우방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EU라는 거대한 집단이 생기면서 이 EU라는 집단의 생각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는 세력이 한 곳으로 뭉치니까 강력한 파워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분리 독립된 유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목소리로 공격을 하니까 미국도 버거운 거예요.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이번에요, 그 프랑스의 마크롱이 중국을 갔다 왔어요. 중국을 갔다 와서 귀국하는 길에 기자회견을 해요. 어찌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중국하고 협력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미국이 조금 불편할 건데, 그러니까 마크롱이 한마디 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프랑스는 미국의 부하가 아니다.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미국 눈치를 내가 봐. 팽 하고 가버려요. 그 모습을 미국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방이 옛날 우방이 아니구나. 아, 유럽은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최소한 우리한테, 내한테 우방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선을 꺼둘 필요가 있다. 아군, 적군을 구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쩍 한국, 미국한테 막 잘해주는 거예요. 뭐 필요에 의해서 잘해주는 거죠. 토니 블링컨이요. 시진핑을 만나러 갔을 때 중국한테 한번 갈까? 중국에서 오지 마. 못한 이유가 뭐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절대 나를 거부 못해.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찔러보는 거죠. 왜? 5월 달에 경제지표가, 중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돼요. 그런데 5월 달에 중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 전쟁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중국의 5월 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마이너스 4.6. 인플레이션, 전 세계가 모든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만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뭐라고? 마이너스 4.6? 이건 뭐야? 황당하죠? 어째 이런 일이? 통계를 쭉 보니까요. 5월 달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수출 증가율이요. 마이너스 18.2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게 나왔어요. 실업률이란 게 뭐죠? 그죠? 경제가 지금 죽어간다, 촉단인데 일자리가 없다. 그런 뜻이죠.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2%, 3%가 아니고 20%가 넘어가요. 그 이유는 뭐? 중국에서 모든 생산품이나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팔아먹을 수 있는 최고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다 차단.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경제가 초토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에 히덕거리고 있는데 중국만 디플레이션을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공장은 그 많은 공산품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뒀어요. 만들어뒀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때요? 섞여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점점 가격을 내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점점 떨어지는 기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제는 초토화되고 위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비전이 없다 싶으니까 중국에 투자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떠나요. 중국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기축통화요. 기축통화. 통화라는 거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코인이라는 게 왜 통화가 될 수가 없다. 많은 경제학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통화라는 거는 안정성이거든, 안정. 변동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기축통화를 꿈꾸는 화폐가 요동을 친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위엔화는 어때요? 기축통화를 꿈꾸다가 지금은 완전히 막 쓰레기로 변하기 시작해요. 끝없이 막 추락을 해요. 경제는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수출을 못하니까 미국의 수출을 차단을 해버리니까 미국의 많은 우방국에 중국산 갖다 쓰면 너네들은 내 친구가 아니고 적이다. 중국하고 똑같이 간주하겠다. 차단. 수출을 못하니까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수진작책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나 다 그렇잖아요. 내수진작책. 그러면 중국에서 하는 거, 그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하기는 뭐 해요. 근데 중국은 내수진작, 이런 말을 이구한신이라 그래요. 이구한신이란 거는요, 2009년도, 그때 6월 달에 처음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한 쭉 뭐 심심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이구한신. 별거 없어요. 자동차 살 때 세금 깎아줄게. 가전제품 살 때 세금 깎아줄게. 핸드폰 바꿀 때 세금 깎아줄게. 결국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사라, 바꿔라. 그래야 기업이 안 망하고 버틸 수 있다. 결국 그 소리거든요. 그게 이구한신인데 지금 중국이 열심히 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나 내수진작책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이후에 후폭풍이 와요. 지금 차 사면 9월 말까지 차를 바꾸는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보조금 1,000만 원을 얹어줄게. 그래 발표를 해요. 1,000만 원을 그냥 얹어준다고? 아이고, 이게 어디야? 사람들이 막 차를 확 바꾸겠죠. 일시적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차가 욱 팔리니까 막 해피하죠. 그런데 9월달 이후부터는 지원이 끊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살 사람은 이미 다 사버렸어. 9월달 전에. 9월달이 지나고 10월 1일부터 딱 되면 아무도 차를 안 사죠. 10월달 차 사는 사람 바보죠. 9월달에 샀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월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억울해서라도 안 사겠죠. 언제까지? 망가. 기억에서 잊어먹을 때까지. 그게 1년 될지 2년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당근 정책에 의해서 자동차 회사, 전자제품 회사가 훅 매출이 올라서 살아났다가 그 이유는 그 후폭풍이 더 무서운 거예요. 1년, 2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구한신, 내수진작책이라는 거는 아주 경제로 봤을 때는 독 같은 거예요. 독. 위험한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나마 수출을 못하니까 버티고 하면서 이구한신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1기, 2기, 3기. 3기는 뭐 경제까지 포기하면서 3기, 자기 정책, 자기 위치에 안정하에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청년들이 실업률이 20%가 넘어서고 경제는 추락하고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있어.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섭죠. 겁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기축통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 와라.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시진핑 생각이 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강제라는 거죠. 굳이 대화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끝까지 버틸 거야. 한번 미쳤다고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그런데 친강을 보낸다는 뜻은요, 자존심을 굽혔다는 거예요. 그냥 머슴할게, 공장할게, 기축통하고 나발이고 다 포기할게. 내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친강이라는 이 사람은요, 성향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어떤 좀, 우리로 봤을 때는 약간 어떤, 밑도 끝도 없이 무식한 어떤 그런 어떤 정치를 펼치는데,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 친강이라는 사람은 입이 뭐라 해야 돼요? 좀 더티해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어떤 나라가 대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 하면 외교 결례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외교부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국가가 대만을 지지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그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딴 쓰레기 같은 나라가 다 있어.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와우 한호를 하는 거예요. 친강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요, 장비 같은 이미지를, 자기 컨셉이 장비 같은 이미지예요. 아주 용맹하고 중국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장군 같은 그런 컨셉을 딱 하다 보니까 별명이 뭐냐면요, 전랑, 이제 랑이라는 늑대를 이야기하죠. 늑대. 싸움 늑대. 싸움을 하는 늑대, 용맹한 늑대,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 늑대 전사?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이런 전랑이라는 이런 별칭을 갖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전랑이라는 이 어떤 단어의 의미는요, 일종의 애칭인데, 중국에서 어떤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만드는데 제목이 전랑이에요. 싸움하는 늑대, 전사. 이런 개념인데, 굳이 좀 비슷한 스토리를 보면 약간 제임스 본드? 약간 그런 개념? 외국에, 아프리카 어느 어떤 나라에 중국에서 거대한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었는데, 미국의 테러 분자들이 그 공장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인질로 잡고. 그러니까 중국의 특수부대 출신 전랑이라는 이 주인공이 그 아프리카로 가서 그 테러 분자 미국인들을 다 무찌르고 중국인들 포로를 안전하게 구출을 한다. 이제 이런 스토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 재밌겠죠. 그래서 역대 흥행 1위, 우리가 이시준 장군 영화 명랑에 나오는 이순신, 최민식 한 요 정도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히트를 친 영화예요. 그러니까 별명은 그래 붙인 거예요. 친강이라는 사람 별명이 전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이 사람이 중국인한테 미치는 이미지가 어떻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 장비 같은 아주 용맹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외교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토리 불렁컨 중국에 왔으니까 답방 형식으로 미국에 방문을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가장 용맹한 중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굴복을 한 거예요. 미안하다 사과하고 온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오고 다 벌써 던지고 중국이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결국 알 수 있는 방법은 친강이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한다. 그렇다는 거죠. 이런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 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친강이라는 이 양반이 미국으로 갔어.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까볼게.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어. 그러면 미국이 되는 어때요? 선물을 줘야 되겠죠. 선물을 주면 뭘 하느냐? 반도체 관련 최첨단 분야를 제외한 1차, 2차 산업은 다시 중국한테 세계 공장 지위를 줄게. 또 미국에서 쓰는 모든 거에 대해서 너희한테 맡길게. 그러니까 너희는 옛날처럼 열심히 공장 돌려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 안보는 미국인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굳이 뭐 최첨단 무기 만들려고 하지 마.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잖아. 앞으로 안 그러면 너희도 해피하고 미국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참고로 하나 더. 기축통화 그거 하지 마. 중국 입장에서는 알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을 때리잡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돼요? 그것도 빨리 잡아야 돼요. 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결과물을 내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공산품이 안 들어오는 한 죽었다 깨나도 물가 2%는 못 가죠. 무슨 수로 가요? 하물며 지금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막 펼치면서 바이든 시대까지 오면서 그 어떤 비율이란 거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의 그러니까 전체의 한 20% 정도를 중국이 담당해줬는데 두 세대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쟁을 펼친 결과 20%에서 겨우 5% 줄였어요. 5%. 치고받고 난리지기지만 아직도 미국에 있는 공산품의 15%는 중국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젓가락부터 많은 부분을 그것마저요. 나무젓가락마저 미국에서 자급자족하면 아마 물가가 뭐 30% 40% 치솟겠죠. 그런데 하물며 2%를 목표로 한다? 그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옛날처럼 다시 중국이 싼 가격에 공산품을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물가도 잡히고 금리도 내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바이든의 치적이 되겠죠.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거라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해가 싸웠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중국의 선택만 남았다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중국의 선택에 따라서, 그죠? 뭐, 앞으로 하반기, 뭐, 주식, 경제, 금리,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키포인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 친강이라는 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답방 형식으로 가면 아주 해피하다. 주식을 긍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좀 강대강으로 간다 싶으면 금리, 물가 이게 쉽게 안 잡혀요. 하반기에 가서 점점 어렵고 힘든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주식 비중도 줄이고, 그죠? 피신해야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앞으로 어떤 주식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이라는 거 수시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요, 똑똑하신 분들은 종합 차트 쭉 펼쳐놓고 선 쭉쭉쭉 꺼가지고 뭐 하반기에는 어찌어찌 되고 열심히 잘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세계 정치, 경제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주식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영상이? 44분. 애매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
러시아 사태 그 부분을 뭐 한 10분 정도 언급하고 뭐 그렇게 뭐 시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뜬금없이 그죠? 러시아에서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결론은 뭐냐면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구소련에서 분리 독립됐잖아요. 분리 독립이 되면서 갑자기 그 해체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고르바초프가 어떤 지배력을 그죠? 상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옛날로 치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 왕한테 충성을 펼치던 수많은 장군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장군들이 어떻게, 나는 싫어. 나는 인정 안 해. 나는 기속 안 해. 그러면서 자기 부대를 독자적인 어떤 세력으로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그 군대가 뭐 굳이 표현하면 뭐 약간 산적 이런 개념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 군사 기지를 토대로 해서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러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또 의외로 계속 급성장을 못하는 이유도 그 군부 쿠데타 그런 영향력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 못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죠 그 바그너 그룹 뭐 어떤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 와그너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바그너가 맞죠. 바그너는 그죠 그 음악가 바그너 그 사람인데 그 바그너 같은 경우는 그죠 제가 음악 지식은 그래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1800년 어떤 초창기 사람이거든요. 바그너는 그 초창기 어떤 인물이었고 그 이 사람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음악 어떤 세계로 보면 약간 그 소외된 이단아였어요. 그 보통 그 당시에 어떤 뭐 베토벤, 뭐 슈베르트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음악을 하면 어느 정도 기족청 그런 쪽에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바그너 사람은 전통적인 음악가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 많은 어떤 한 9명 요 정도 되는 형제 자매 속에서 살다가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또 뭐 두 번, 세 번 어떤 이런 식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요. 그러면서 굳이 음악을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죠.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슬픈 마음을 즉흥적으로 피아노로 이렇게 배운 적도 없는데 피아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기 슬픈 마음을 건반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옆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얘는 천재 같아. 제대로 한번 가르치면 뭔가가 될 것 같아. 그런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뒤늦게 숨은 재능을 꽃피운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 어떤 당대의 라이벌이라든지 어떤 결혼행진곡 그 결혼행진곡 그거 할 때 그 음악가가 누구야? 네. 이 사람이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배 계층하고 이래 하다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지배 계층이라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대에 그 어떤 굳이 라이벌이라 하기에는 또 웃어요. 서로가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이래 보면요. 어떤 멘델스존이나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은 귀족 집안 출신에다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많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그너 입장에서는 그 볼품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오로지 천부적인 음악 재능이 있어서 그 음악을 뒤늦게 표현을 하니까
많은 귀족층에서 천대시하는 거죠. 저게 무슨 음악이야. 저게 무슨 음악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척을 당해요. 그러니까 박은호는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죠. 왜? 자기도 싫어하고 무시했으니까. 근데 이 정도로 어쨌든 끝나요. 근데 그 이후에 히틀러가 어느 날 박은호 음악을 탁 들어요. 들으면서 이 박은호의 출신 배경, 성장 배경까지 딱 알다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네? 자기도, 그죠? 독일, 나치주의, 나치즘에 빠져서 어떤 독일 외의 모든 민족은 다 무시했는데 유대인이 제일 싫어. 유대인 다 죽여야 돼. 이런 입장인데 유대인한테 가장 반감을 갖고 있는 박은호가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맞다 보니까 박은호 음악을 이용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학살을 해요. 포럼 수용소나 어디에서 누군가를 가스실에 넣고 사형을 하고 하는데도 항상 박은호 음악을 막 틀어둬요. 군사행진곡으로도 박은호 음악을 막 써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호 하면 나치즘, 히틀러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 있는 이 박은호 그 그룹이라는 것도 전쟁, 그러니까 용병회사죠. 용병회사. 근데 이 용병회사의 수장이 나치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박은호라 그랬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말은 용병회사인데 따지고 보면 살인 청부 이런 식의 어떤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나 푸틴 입장에서는 그 남의 나라 내전에 개입하고 싶을 때, 저 나라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거기 쿠데타 세력을 지원을 해서 저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돼요. 러시아 군부에서 직접 개입을 하면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니까 이 박은호 그룹을 이용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저 나라의 내전에 개입을 해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푸틴의 러시아 정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항상 러시아를 대변해서 앞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 박은호 어떤 이 그룹에 있는 용병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 다 옛날 군인들 출신, 가난하고 힘든 군인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는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용병회사에 소속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용병회사에는 박은호 이 그룹에는 용병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엘리트 용병, 특수부대 출신. 이게 한 5만 명. 나머지는요, 분쟁이 생기면 러시아에 갇혀있는 죄수들 있죠. 죄수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 있다가 죽을래? 아니면 이번 어떤 나라 분쟁,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에 네가 참전을 하면 여기에서 1년만 버티면 너를 무죄 석방 풀어줄 테니까 전쟁으로 나갈래? 선택을 해라. 그러는 거죠. 하면 죄수들이 평생 감옥에 썩혀 죽느니 전쟁에 참여할게. 그러면 그 죄수를 빼서 박은호 그룹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박은호 용병들이 그 죄수들을 제1전선에 세우는 거예요. 공격. 후퇴하면 다 쏴 죽이는 거죠. 용병들이 딱 버티고 있다. 이 죄수들이 후퇴를 하면 자기네들이 그냥 저격해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용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 죄수들은 후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특수부대 출신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는 게 확률이 더 높다. 그런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어줬죠. 긁어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분이 막 생기는 게 푸틴은 이미 그죠? 치매다 어쩌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위는 좀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많은 군부, 장성, 장군들이 옆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그 와중에 이 박은호 그룹 수장이 전쟁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군부들은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지원도 안 해주고 탄약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박은호 그룹 수장이 열받은 거예요. 그 사람도 그죠? 출신 성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좀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장군들한테 SNS로 한 소리 하는 거지. 이 썩어 빠진 러시아 군사들 똑바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장군들 입장에서 이런 용병 나부랭이 새끼가 그러다가 감정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가만히 놔두면 골치 아프겠다.
저 용병 저거 그냥 두지 말고 아예 없애버릴까? 그래,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용병이 우크라이나군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그 용병 부대한테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용병의 수장인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믿고 싸워줬는데, 대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뒤통수를 쳐? 야, 앞으로 우크라이나라고 뭐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용병이야. 우리를 건드려? 우크라이나는 모르겠어. 전쟁 모르겠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간다. 푸틴 너 절대 가만히 안 둔다. 감히 우리를 뒤통수를 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는 절대 안 놔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용병 수가 한 3만 명?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만 명이 다 일당백이라는 거죠. 평생을 특전사에서 전쟁으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19살, 20살짜리 대학생이 뭐 안다고. 그 애들이 나이가 되니까 군대 갔어. 군복 주니까 그거 갈아입고 총 주니까 들고 있어. 그런 애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특수부대 싸워가 이기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초토화되는 거죠. 말은 3만 명이지만요. 그 3만 명이 러시아군 300만 위력을 발휘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병이 지금 열받았어. 꼭지가 돌아가 러시아로 진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게릴라 전에 능하죠. 분산해가지고 도심지를 스며들어 보면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디로 수류탄을 던질지, 어디에서 저격수가 총을 쏠지, 그런 완전 아수라장으로 돌변한 거죠.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모든 뭐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딱 안전가옥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달달달 떨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 사태가요, 어쩌면 이 사태가 빨리 휴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죠? 저건 나의 친구다. 가만히 있겠어요? 몇 번입니까? 예.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 용병을 지원해서 러시아에 쳐들어간다? 의외로 빨리 항복,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분쟁은 있겠지만요, 이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다. 호재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 긴 시간 시향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